안녕하세요. 50대 인테리어 일을 새로 시작한 주부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 돌리고 틈나면 컴퓨터로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블로그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딸 하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제일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 남의 것 탐내고 있는 척하는 순간 인생 꼬이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였어요. 근데 그 진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듣다 보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혹시 저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서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 배웠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은 적은 없었고요.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저는 전문대 실내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텅 빈 공간에 가구랑 커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졸업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현장 보조로 일했어요. 거기서 페인트색 고르고 타일 배치 잡고 현장 다니면서 배운 게 많았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남편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안 그만뒀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 시절엔 남편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딸 낳고 집안 살림하니 세월이 다 갔어요. 그러다 딸이 대학 간 뒤로 시간이 좀 생기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죠. 인테리어 팁 같은 걸 올렸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상담을 하게 됐고 소소하게 용돈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걸 무시했어요. 아이, 그딴 거에서 뭐해? 한 달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33회를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 그게 그 블로그였거든요. 딸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독립한 뒤로는 집에 남편과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이 집에 남편과 나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다는 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은 다른 세계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제가 살림하고 딸이 태어나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오순도순 살았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은 유독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차를 바꿀 때도 이웃집보다 좋은 차여야 했고 옷도 남들이 봐서 좋아 보이는 옷이어야 했어요. 수입에 비해 항상 조금씩 과했죠. 제가 우리 형편에 좀 아끼자고 하면 인상을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쪽팔리고 싶어? 체면이 밥 먹여줄 때도 있다니까. 그리고 학력 콤플렉스도 심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건설 현장에 뛰어든 사람인데 그게 마음 한구석에 늘 걸려 있었나 봐요. 특히 저희 오빠가 대학을 나온 게 신경 쓰였는지 명절 때마다 은근히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뭐 한다고 하면 꼭 받아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너네 오빠가 뭐 그렇게 잘났어? 대학 나왔다고 나보다 돈을 더 버냐?
가끔 속이 좁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러면서 사는 거지 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소장 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뜸해졌거든요. 남편은 점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요즘 좀 힘든가 보다 하면서 전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은 다른 걸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가 3년 전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했어요. 양복까지 꺼내 입고 구두를 닦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넥타이까지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창회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묘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취한 것 치고는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거든요. 반은 흥분, 반은 뭔가 씹어 삼킨 듯한 표정이었죠. 세수하고 침대에 눕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이름이 똑같은 놈이 있었어. 김태호 그놈 정영애 거 원장이 됐더라. 그래, 잘 됐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잘 되긴 뭐가 잘 돼.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놈이야. 그런 놈이 의사가 돼서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들 태호형 하면서 굽신거리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 있었어요. 그날 그 친구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어요.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어떤 시계를 차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저는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듣다가 잠이 들었고요. 며칠 뒤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점잖은 척하는 목소리랄까? 설거지를 하다가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 네네, 원장 맞습니다. 아, 무릎이요? 한번 오셔서 보시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원장이라니? 전화를 끊고 들어온 남편한테 바로 물었죠. 당신 지금 전화로 뭐라 그랬어? 원장? 아이, 뭘 또 엿들었어? 장난이야. 장난 좀 친 거라니까. 장난? 아이, 무슨 장난을 그렇게 쳐? 그 친구가 알면 어쩌려고.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남편의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장 나갈 때 입던 점퍼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나가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사람 좀 만난다면서 나가버리고요. 집에 오면 한껏 들뜬 표정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어느 날은 남편 차에 탔다가 뒷좌석에서 골프 모임 회원 명단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김태호, 정형외과 원장.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진짜 밖에서 의사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아이, 그게 뭐 어때서? 그냥 한번 재미로 말해봤는데 반응이 다르더라고.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 대충 대하던 놈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대접이 달라.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건 사기잖아.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을 평생 못 잊어요. 의사라니까 다 고개를 숙여.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 무시하던 놈들이 의사라니까 90도로 인사하더라고. 이 기분을 네가 알기나 해? 남편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쾌감에 빠진 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거짓 속에서 진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여보, 이건 범죄야. 당장 그만둬. 누가 알면 큰일 나. 누가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아이 됐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방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으니 저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어요. 언젠가 이게 터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더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진짜 몰랐던 거죠. 동창회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두 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낮에는 여느 때처럼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인부들한테 지시하는 평범한 현장 소장. 근데 저녁이 되면 달라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옷장에서 고른 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고 비싼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또 어디 가? 그냥 사람 좀 만나.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름 정도는 말해줬을 사람이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문을 나서버렸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참았어요.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나 보다. 원래 남편이 사교적인 사람이니까 하고 눈을 감았죠. 근데 돈이 문제였어요. 제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200만 원, 다음에는 300만 원, 한 달에 한두 번씩 남편이 빼가는데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현장에서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 달에 넣을게. 다음 달에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니까 통장에 있던 돈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따졌어요.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현장에서 뭘 이렇게 써? 사람들 만나면 밥도 사야 되고 골프도 치고 그런 게 다 돈이야. 인맥이 돈인 거 모르냐? 무슨 인맥? 당신 월급이 얼만데 매달 몇백씩 빼가면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럼 남편은 화를 버럭 내거나 아니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식으로 대응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오전 집 전화가 울렸는데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기 원장님 댁이죠? 네? 원장님이요? 김태호 원장님이 저한테 3천만 원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려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돈까지 빌리고 다녔던 거예요. 겁도 없이 3천을.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빌렸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앉았어요. 오늘 당신 찾는 전화 왔어. 김태우 원장한테 3천만 원 빌려줬다는 사람.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사람 말고도 더 있어? 도대체 얼마나 빌린 거야? 다 갚을 수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꺼. 신경 끄라고? 지금 그럴 상황이야? 당신 들키면 사기야.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껏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하여튼 맨날 남만 보면 잔소리야 잔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잖아.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진짜 그만하라고 했어? 그러다가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 이혼할 거야. 사기치고 다니는 당신 도저히 못 보겠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못 벌면서. 그 한마디가요.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어요. 주부로서 집안 살림하고 딸 키운 세월이 돈 한 푼 못 번다는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뭔가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울지도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혼하되 당하는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이기는 이혼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 밥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평소처럼 보냈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안도한 것 같았어요. 어젯밤 이혼 이야기를 흥분해서 꺼낸 것쯤으로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한 건 야무진 우리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하은아, 엄마 진심이야. 네 아빠랑 이혼하려고. 근데 혼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이 잠깐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그 언니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이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13살 어렸는데 눈이 매서우면서도 말투는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남편분이 의사 사칭한 것, 외도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됐어요. 아니, 탐정보다 더 조용하고 철저하게 움직였죠. 먼저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기 생년월일로 해놨는데 치밀한 척하면서도 단순한 데가 있어 바꿀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은 평소보다 더 또렷했죠. 그리고 메신저를 열자마자 민지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분노보다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마치 드라마 대본 같았어요. 자기야, 오늘 수술 끝나고 갈게. 병원 확장 자금이 좀 부족해. 자기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보낸 답장도 이어졌죠. 자기 수술 잘해. 몸 조심하고. 확장 자금은 내가 정리해서 보낼게. 얼마나 필요해? 속이 뒤집어졌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도 뻔뻔스럽게 의사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확장 자금이라니. 병원이 어디 있다고. 더 밑으로 내려보니 둘이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찍은 셀카, 골프장에서 나란히 선 사진, 심지어 여행지에서 찍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현장에 일이 생겼다며 집을 비운 그 주말이 이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더라고요. 저는 손을 떨면서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대화 내용, 사진, 송금 내역, 화면까지.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면서요. 며칠에 걸쳐 추가로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골프 모임에서 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걸 몰래 녹음한 것, 남편 이름으로 된 가짜 명함까지. 가게 통장에서 남편이 빼간 돈 내역,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정리도 했어요. 결혼 기간 중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으로 전세를 끼고 산 거였거든요. 변호사가 이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서류를 따로 보관하라고 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변호사를 다시 만난 날 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지는 이혼은 안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이혼을 할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근데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남편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적절한 타이밍이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제 발로 온 거죠.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은 현장 나간다면서 일찍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보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모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고 옷부터 가방까지 명품이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선글라스를 쓰고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퍼질 정도였죠. 돈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김태호 원장님 부인 맞으시죠? 심장이 쿵했어요. 이 여자 핸드폰에서 봤던 여자다. 하지만 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누구시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데. 당당하게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발도 벗지 않으려다가 제가 시선을 주니까 마지못해 벗었어요.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제 거실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피식 웃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 색이 바랜 커튼, 작은 TV, 그런 것을 한심하다는 듯이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 표정이 가슴에 꽂혔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차 한 잔 주시겠어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눌렀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내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침착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야. 차를 내려놓자 그 여자가 찻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줌마, 돌려서 말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태호 씨 만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남편과 만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집에 찾아와 내 소파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요? 서로 진심이에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아줌마도 태호 씨 마음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 이 여자 입에서 듣는다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내 남편을 나보다 이 여자가 더 잘 안다는 듯이 말하는 그 태도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못 만나겠어요.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치고 태호 씨도 지쳤고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떳떳하게요? 네. 그러려면 아줌마가 비켜줘야죠.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대신 빈손으로 보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줌마도 뭔가 얻는 건 있어야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봉투 안에서 문서 한 장과 수표 한 장이 나왔어요. 여기 3억이에요. 3억. 그 여자가 수표를 테이블 위에 밀면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 정도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3억으로 제 남은 인생을 사겠다는 건가요? 사는 게 아니라 보상해드리는 거예요. 아줌마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참 교묘한 말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걸 보상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눈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으로 3억이면 넘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의사 부인 자리를 3억에 살 수 있다고 계산한 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슬슬 떠보기로 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건가요?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건 아줌마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다 제 돈이니까. 본인 돈이요? 어떻게 벌었든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아줌마한테 3억 줄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이 여자 돈 얘기에 예민하구나.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혹시 그 돈 우리 남편한테 받은 건 아니죠? 뭐요? 남편이 의사라고 해도 원래 의사들이 그렇게 돈이 많진 않거든요. 혹시 남편한테서 아줌마! 그 여자가 목소리를 확 높였어요.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태호 씨한테 돈을 받아요?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번 돈이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이 여자가 오히려 남편한테 돈을 갖다 바친 쪽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핸드폰에서 봤던 병원 확장 자금 송금 내역이 떠올랐거든요. 이 여자는 남편한테 2억이 넘는 돈을 줬으면서 거기에 저한테 3억까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합 5억이 넘는 돈을 의사 원장 자리 하나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었죠. 존재하지도 않는 의사 원장 자리예요. 속으로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것만 대답해요. 이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여자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간단한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찾아가서 돈을 보여주고 기죽은 아줌마가 울면서 도장을 찍고 끝.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쉽게 안 넘어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혼을 쉽게 말하는데 부부 사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 사실 알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찾아오신 거 태호 씨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집에서는 숨도 못 쉬겠다고 답답해 죽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제 표정의 변화를 읽었는지 한술 더 뜨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태호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집에 가면 공기도 싫대요. 아내가 잔소리만 한다고.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살기 싫은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하나하나가 비수였어요. 그게 남편의 진심이든 아니든 이 여자의 입을 통해 듣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아줌마도 이런 남편 붙잡고 뭐 하시게요? 그 말은 일리가 있네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됐다. 이제 넘어오겠지? 하는 표정이요. 그렇죠? 아줌마도 편해지는 거예요. 3억이면 여기보다 좋은 데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이 거실을 또 한 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 시선에 담긴 의미가 뭔지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런 데서 살면서 뭘 미련을 두나 하는 시선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근데 진짜 3억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조건이 있죠. 여기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서류를 밀어주면서 친절한 척 설명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는 척했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배운 대로 정식 양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죠. 역시나 법적 효력이 없는 사설 약정서였어요. 이게 이혼 합의서인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이혼에 동의한다는 약정서. 여기 도장 찍으시면 3억은 바로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서류를 잘 몰라서 이게 법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혼할게요 하는 문서예요. 기가 막혔지만 속으론 좋아 더 해봐 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의 차려서 온 거잖아요. 그냥 변호사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30년 넘게 같이 산 분한테 직접 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리래요. 남의 남편을 3년 넘게 만나놓고 찾아와서 돈을 내미는 게 도리라니.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여자가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진짜 답답하시네. 아줌마,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3억 받으면 본전 뽑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는 아예 이 집에서 혼자 뭘 하시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자는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돈 좀 쥐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러날 사람이라고요. 제가 일부러 눈을 깔고 한참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답답했는지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줌마, 태호 씨 이미 나한테 왔어요. 마음도 시간도 다 나한테 있다고요. 아줌마한테 남은 건 이 낡은 집이랑 빈 껍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늙은 아줌마. 3억 줄 테니까 깔끔하게 도장 찍어. 거실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도 자기가 소리를 너무 질렀다는 걸 의식했는지 잠깐 숨을 고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여자 눈에는 제가 충격받아서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는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겠네요. 그 여자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드디어 넘어오나 하는 표정이었죠.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3억이라고 하셨죠? 그렇게나 많은 돈을. 네, 여기 수표 보이죠? 자기 앞 수표 3억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집어 쓱 훑어봤어요.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설 약정서. 변호사가 알려줬던 대로 정식 이혼 합의서와는 양식 자체가 달랐어요. 일부러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볼펜을 집었어요. 그 여자가 초조한 듯 손톱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일어나면서 서류를 낚아채듯 챙기더니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 돈으로 어디 조용한 데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참, 태우 씨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아줌마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쿵쿵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갔어요. 향수 냄새가 잔뜩 남은 거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아서 한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수표를 들어 빛에 비춰봤죠. 3억 원. 진짜 3억이 맞더라고요. 그제야 미소가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미소가요. 고맙다 바보야. 정말 고마워. 도장을 찍은 다음 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그 약정서와 수표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요. 정식 이혼 합의서 양식도 아니고 공증도 안 됐고 쌍방 변호사 확인도 없어요. 이 여자가 이걸 만들었다면 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은요? 상간녀가 자발적으로 언니한테 건넨 돈이에요. 명목은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어머니가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제시하고 건넨 거니까요. 별도 계좌에 입금하시고 수령 과정을 진술서로 남겨두세요. 혹시 돌려달라고 할 때 대비해서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별도 계좌를 만들고 수표를 입금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시킨 대로 수령 경위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뒀고요. 이 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준비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변호사 말을 믿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구두를 벗자마자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앞에 서서 이러는 거예요. 다 들었어. 당신 도장 찍었다며? 그랬어. 그게 뭐?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울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요. 3억이나 받았다면서? 당신이 뭔데 도장을 찍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왜 안 물어보고 결정했냐는 투였어요. 이 남자 상간녀한테 돈 뺏긴 게 아까운 건지 아니면 이혼이 싫은 건지 이젠 그것조차도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야? 그 여자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잖아.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당신 보고 원장님이라고 하던데 당신 뭐 의사라고 하고 만난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눈을 피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얼굴을 셀 수 없이 봤지만 그날처럼 초라한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그건... 됐어. 대답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뒤부터 남편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고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전화가 오면 벌벌 떨면서 끊어버리기만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동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어머니, 이 시점에서 동정하시면 다시 원점이에요. 냉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냉정했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남편이 안 나오면 치우고 그냥 제 할 일만 했어요. 변호사랑 연락하고 서류 정리하고 딸이랑 통화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론 매 순간 전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또 와 있었어요. 저번에 찾아왔을 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죠. 명품 가방도 없고 선글라스도 없고 화장도 지워진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걸친 느낌이었어요. 아줌마, 저번에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가고 풀죽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들어와요. 이번엔 제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았는데 저번처럼 다리를 꼬지도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그 사람 의사 아니었어요. 알아요. 뭐요? 그 여자가 고개를 확 들었어요. 놀란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여자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나 2억이 넘는 돈을 줬어요. 그 남자한테 병원 확장한다고 의료 장비 산다고 그때마다 현금이 없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내 돈을 다 갖다 부었어요. 2억이요? 2억 3천이에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서 그만큼 돈을 뜯어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짐작이 됐어요. 도박, 유흥, 허세 부리는데 다 날렸겠죠. 그래서 3억까지 해서 도합 5억을 넘게 쓴 거네요, 당신이? 네. 의사 부인이 되려고. 그 말에 그 여자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제 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부끄러웠던 거겠죠? 저는 한숨을 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왜 온 거예요? 3억 돌려주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당신이 직접 가져와서 준 거예요. 이혼하라면서요. 제가 요구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건 그 남자가 의사인 줄 알았으니까. 그건 당신이 착각한 거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3년 동안 내 남편과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의사든 아니든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늙은 아줌마라고 하고 돈 줄 테니 비켜주라고 했잖아요. 그 돈은 위자료예요. 당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그 여자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줌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엿먹인 거야?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여자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상간녀라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여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가 준 돈이 아까워서니까요. 그 돈은 절대 못 돌려줘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제 변호사가 당신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위자료를 또 청구한다고? 3억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고 위자료 소송은 별개예요. 법적으로 다른 건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남의 남편을 만나놓고 당당하게 와서 늙은 아줌마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여자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가만 안 있어. 그 남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의사라고 속여서 돈 뺏었으니까. 그래, 그건 당신 자유지. 하고 싶으면 해. 제가 너무 차분하게 대응하니까 그 여자가 오히려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 여자가 현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두고 봐요, 아줌마. 절대 이대로 안 끝나.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찻잔을 들었어요. 차가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재빨리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선생님, 그 여자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형사사건이 터지면 이혼 재판에서 우리한테 더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그 여자 뭔가 좀 이상해요. 돈이 아깝다고 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태도가요. 너무 능숙해요.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직감이 좋으시네요. 사실 저도 확인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여자 과거에 유부남 2명한테서 합의금을 받아낸 기록이 있어요. 5년 전에는 5천만 원, 7년 전엔 8천만 원.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관계를 만들고 적당한 시점에 아내한테 연락하거나 남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패턴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네, 근데 이번엔 역으로 당한 거예요. 상대가 진짜 의사인 줄 알고 올인을 했는데 사기꾼이었던 거죠. 사냥꾼이 사냥감한테 물린 셈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뜯었고 그 여자는 유부남을 상대로 돈을 뜯어온 사람이었고 둘 다 서로를 속인 건데 결국 제일 크게 당한 건 둘 다였던 거예요. 웃겨야 하는데 안 웃기더라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30년 넘게 산 제 인생이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그 여자가 남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남편한테 출석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남편이 그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이제와 뭘 어쩌겠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여자한테 빌린 2억 3천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의사 행세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여자 말고도 더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와인 모임에서 알게 된 회사 대표, 심지어 교회 집사님한테까지 빌렸어요. 다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그 여자한테 받은 돈까지 합하면 5억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도박장이랑 유흥업소, 그리고 체면 유지하는 데 다 쓴 거예요. 비싼 옷, 시계, 식당, 골프장,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추가 고소를 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남편 이름이 경찰서 피의자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건설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이런 소문이 건설업계에서 퍼지면 끝이에요. 남편은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진 퇴사를 권고받은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 나왔어요.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거였는데 얼굴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밑도 시커멓고 수염도 안 깎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고개 숙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혼하지 말자. 내가 다 고칠게. 그 여자도 끊었고 밖에서 의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만뒀어. 제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우는 걸 딱 2번 봤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번, 그리고 이날. 저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태 같은 이불 덮고 잔 사람이잖아요. 순간 흔들렸어요. 용서해 줄까? 이번 딱 1번만 기회를 줄까?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남편이 제 무릎을 잡고 말했어요. 다 정리하면 다시 시작하자. 나 진짜 달라질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나 사실 그 여자가 먼저 접근한 거야.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작업을 건 거란 말이야. 나도 피해자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반성을 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준 돈도 있잖아. 그것도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잠깐.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지금 무릎 꿇고 빌면서 한다는 말이 다 변명이네? 변명이 아니라 그 사실이. 됐어.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밥을 하려고 싱크대 앞에 다시 섰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개수대 옆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저녁에 버리려고 묶어둔 봉투가 있었는데 배추 겉잎이랑 계란 껍데기, 사과 껍질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에서 따라온 거예요. 무릎으로 질질 끌고 온 건지 걸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싱크대 앞에 서서 또 시작했어요. 제발 갈 데가 없어. 직장도 잘렸고 돈도 없고. 당신 없으면 나 진짜 끝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내 잘못인데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정상 참작?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법정도 아닌 부엌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정상 참작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남편이 이어서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의사라고 한 것도
결국은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면 나를 좀 더 뭐? 무시 안 하고 존경해 줄 것 같아서. 밖에서 여자 만나고 사기를 치고 가정 박살낸 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는데 저도 모르게 싱크대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확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묶어놓은 봉투가 터지면서 배추 겉잎이랑 사과 껍질, 계란 껍데기, 양파 꼭지, 마플 같은 것들이 남편 머리 위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남편이 으아! 하면서 뒤로 물러났는데 미끄러운 바닥에 배춧잎이 깔려 있으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엉덩망아를 찧은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머리에는 배춧잎이 걸쳐져 있고 어깨에는 사과 껍질이 붙어 있고 이마에는 계란 껍데기가 딱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마에 계란 껍데기가, 머리에는 배춧잎으로 왕관을 쓴 채로요. 그런데 남편의 그 꼴을 보니 웃음이 터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꼴 좀 봐. 원장님의 위험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남은 그 모습이 너무 웃겼죠. 남편이 이마에서 계란 껍데기를 떼어내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야, 이게 뭐야? 그래,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야. 원장님이 아니라 부엌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게 지금 당신 현실이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고? 없는 걸 있는 척하니까 이 꼴이 된 거잖아. 저는 앞치마를 벗어 남편한테 던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치워!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는 거야. 그리고 이혼은 할 거야. 그렇게 부엌을 나왔어요. 거실에 와서 소파에 앉는데 부엌에서 남편이 바닥을 닦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웃겼는데 동시에 서글펐어요. 이게 남편으로서 보는 마지막 장면이라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울리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세와 거짓으로 살았던 남자의 마지막 장면이 명품 양복도 아니고 고급 병원도 아니고 부엌 바닥에 배춧잎을 뒤집어 쓴 모습이라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엔딩이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산 은닉 및 유용, 사회적 사칭에 의한 신뢰 파괴,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향후 발생할 남편 빚에 대한 면책 조항까지 청구했어요. 소장이 남편한테 도달한 날, 남편이 소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종이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간다는 게 이렇게 무겁고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복도에서 남편이랑 마주쳤는데 양복을 입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동창회 갈 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지고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다행히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7대 3으로 유리하게 받았어요. 결혼 기간 동안의 자산 중 70%, 위자료 5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100% 소유권 확정, 그리고 그 여자한테 받은 3억은 제3자로부터의 위자료 성격 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 없음 판결.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죠. 어머니, 이겼네요, 완전히.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고 긴 결혼 생활이 판결문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어요. 딸한테 전화해 한참을 전화기 붙잡고 울었어요. 하은아, 다 끝났어. 엄마,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됐어요.
남편은 사기 혐의 형사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초범이고 금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예상됐지만 그래도 전과가 남는 거잖아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됐고 업계에서도 완전히 퇴출됐어요. 그 여자의 결말도 들었어요. 남편을 상대로 한 사기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긴 했는데 남편한테 돌려받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서는 피를 짜도 안 나오는 법이니까요. 거기에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가게 고객도 빠지기 시작했대요. 뭐 자업자득이라 하기엔 씁쓸했지만 동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이 확정된 날 밤에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하지? 그동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남편이 없는 삶이라는 게 자유롭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아침에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빨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텅 빈 거실에서 텅 빈 시간이 밀려올 때 솔직히 말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열었어요. 10년 동안 소소하게 해왔던 인테리어 블로그. 구독자가 3,000명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댓글도 매일 몇 개씩 달리고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그 블로그. 이걸 해보자. 그러고 보니 저에겐 3억이 있었어요. 재산분할 받은 돈도 있었고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확보됐고요. 이 변호사가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기 때문에 남편의 빚이 저한테 넘어올 걱정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일단 딸한테 전화했어요. 하은아, 엄마가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사업? 어떤? 인테리어. 엄만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엄마 그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 혼자 키운 거잖아. 그게 실력이지. 그렇게 딸하고 사업 계획을 같이 짰어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딸이니까 숫자 정리 하나는 확실했어요. 엄마, 초기 비용은 이 정도면 되고 사무실은 작게 시작해.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블로그 고객부터 잡아서 입소문 내는 거야. 우리 딸 대기업에서 배우는 거 다 엄마한테 쓰는 거야? 당연하지.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 써야지. 둘이 밤새 웃고 떠들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시간이 정말 행복이구나. 남편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을 이제 딸이랑 나란히 앉아서 하고 있구나. 한 달 뒤 제 이름으로 인테리어 컨설팅 회사를 등록했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 얻고 블로그에 공지도 올렸죠. 23살 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던 그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벽지 색깔을 보면 어떤 가구가 어울릴지 바로 보이고 공간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빛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지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이 색이 여기에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대표님 눈 정말 정확하네요. 첫 고객이 완성된 집을 보고 감탄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 남편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여자도 그랬잖아요. 아줌마 나이에 혼자 뭘 하시게요? 그 대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딸이 첫 달 매출 정리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 첫 달인데 목표치 넘었어. 진짜? 응. 엄마 단골이 벌써 3팀이야. 입소문 나기 시작한 것 같아. 고마워. 우리 딸 없었으면 엄마 못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한 거지. 난 숫자만 정리해줬을 뿐이야. 이제야 제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것 같네요. 벌써 이혼한 지도 1년이 돼가고 있어요. 다행히 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상담하고 현장 나가고 장부 정리하고 그야말로 1인 다역이었는데 반년쯤 지나니 직원도 뽑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려와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빌린 돈을 조금씩 갚고 있다 하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안 나더라고요. 미움도 안타까움도 아무것도.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딸이 제 말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무 감정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진짜 끝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은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라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제일 이쁜 거다. 남편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안고 살았고 결국 제 자리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겪고 계신 그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시작이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제 사연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을 응원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